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생긴다. 옛날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에서 나오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야. 굉장히 장 건강에 좋아. 보리밥에 상추쌈, 이게 아주 건강 식사에 장에 좋은 균을 증폭시켜요. 몸이 건강하려면 무조건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장 건강이 신체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2300년 전부터 얘기하기를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생긴다. 그리고 모든 치료를 음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장은 제2의 뇌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지난 한 20년 동안에서 과학적으로 그 이유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놀랍게도 이 장과 뇌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중추신경이 12개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신경이 장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연동운동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음식도 갈고 음식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하면은 부교감 신경인데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근심 걱정 속에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갈지를 못해. 연동운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그야말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뇌에도 한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어요. 다른 또 세포들이 한 1조 개 있는데 이 1000억 개 뇌세포 중에 한 개 뇌세포가 10,000개의 뇌세포하고 이렇게 전기줄 마냥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돼.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이 이게 병이 있는 사람, 장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뇌 건강이 건강할 수가 없어. 신경이 연관이 안 돼.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기하잖아요. 뇌에서 필요한 물질이 어떻게 하면 장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 건강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에서 나오는 물을 잔뜩 마셨어요. 그게 옛날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최소한 제가 자랄 때는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밤에 주로 그 산이 많이 나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씻어내는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굉장히 장 건강에 좋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특히나 유교를 거친 사람들은 당시에 이렇게 시골에서는 보리밥에 상추쌈, 이게 아주 건강 식사예요. 보리밥에 상추쌈. 거기에 된장찌개, 발효된 음식, 된장찌개, 청국장이 장에 좋은 균을 증폭시켜요. 장이 허약한 사람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청국장, 된장, 돈이 좀 있으신 분은 그 낫또라는 거, 이게 다 발효된 콩에서 만든 거예요. 또 요거트라는 것이 요새 많이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아침마다 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 문제예요. 이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막 낫또다 뭐다 발효 음식을 먹고도 장이 흡수를 안 하면 말짱 소용없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있으면은 장이 이게 작동을 않기 때문에 만사 해결이 안 돼. 그건 다 경험해 보면 알아.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정신이 올바래야 돼. 생각. 우리가 널리 아는 거지만 진시 황제가 2100여 년 전에 오래 살라고 부하들을 전 세계 보내가지고 약초 뭐 해가지고 한라산까지 와서 뜯어가고 했는데 49살에 죽었어.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33세. 그러니까 한 16년을 더 오래 살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은 다 80년 살았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왜냐?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을 조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야. 다 그 2000년 전에.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다 그거 옛날부터 해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속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생각을 고쳐 먹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을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부정적으로 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준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를 다루면서 봐도 암을 이기는 사람과 암에 지는 사람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기본적인 그 생각의 차이야. 이게 암을 이겨보겠다고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결심해서 하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이거 못 고치는 병 괜히 치료하다가 고생만 하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너무 달라요.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몸은 그 옛날부터 히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런 때부터 널리 알려지기를 육체와 정신하고 느낌을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과 또 영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요새도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 뭐냐? 육체만 튼튼해서는 아니고 정신, 영혼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인 건강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든지 얘기할 사람이 없다든지 노인이 돼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하고 잘 어울리고 같이 친구도 있고 이래야만 우리 몸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자시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특히 우리 몸은 너무너무나 아주 신기할 정도로 정교하게 창조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이나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하면은 그 한국에 재벌 되시는 돈이 많은 분들은 미국 같이 이름난 병원에 오면은 다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병 관리의 한 10%. 약이나 이런 것이 도와주는 거 한 10%. 그럼 나머지 80%는 저절로 재수가 좋으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80%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든 병, 특히 감기, 또 당뇨, 고혈압, 무슨 각종 병들이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해도 아직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못 고치냐? 첫째, 원인을 분명하게 아는 병이 거의 없어요. 원인을 몰라. 특히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 원인이. 그러니까는 어느 한 치료로 해가지고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치료로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안 듣게 돼. 그리고 그 병 자체도 계속 변화해. 이게 암 같으면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달라. 그러니까 오늘 치료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일 가면 안 듣게 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암을 한 5년, 10년 치료하면 지치고 돈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한 다음부터 암이 그대로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DNA가 RNA로, 그냥 RNA가 프로테인, 단백질로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런 걸 만드는데 그 만드는 데서 이게 몸에 필요한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딱 좋은데 나쁜 것도 동시에 만들어내. 그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 몸에는 다 있어. 근데 이것들이 서로 견제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 근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졌든지 아니면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적어졌을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이 깨진 밸런스가 다시 평행으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치료를 안 했는데 이 깨진 밸런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뿐이 설명이 안 돼. 이 밸런스를 뭐가 깨냐 하면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그런데 깨진 밸런스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운동이에요, 운동. 이게 육체적인 운동. 이게 걷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은 특히나 우리 몸 중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져요. 다른 장기는 쓰면 쓸수록 망가져요. 뇌하고 근골격. 그러니까 늙어가시는 분들은 젊어서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만큼 자극을 많이 받아야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어요. 늙은 분들이 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게을러지고 운동을 안 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더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고 더 자극을 필요해. 심지어 마누라 잔소리도 많을수록 그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외로움이 제일로 늙어가는 거에 제일로 큰 문제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박사님의 저서에서 한국인 환자는 한국인 의사가 잘 고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모든 병은 유전과 관계가 돼 있어요. 유전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10조 개인데 그 10조 개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 안에 구조를 보면은 4개의 염기가 30억 쌍으로 꽈배기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염기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화학적인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약을 줘도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안 듣고. 정말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결혼을 않는 여자들. 이건 기본 우리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돼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서 100년을 살아도 남남이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 타고난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쳐질 수가 없어. 그게 성격이 다른 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우둔한 거예요. 절대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예 다르다는 걸 좋게 봐야 돼. 다른 것을 좋게 보고 그것을 내가 없는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자기처럼 맞춰질 수가 없는 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직장이나 어디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다름으로 해서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은 병이 따로 있고 또 같은 병이라도 그 안에 종류가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유전자 말고도 생활 습성, 환경 요소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간암이라도 미국 간암하고 한국 간암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위암도 다르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간암 치료 받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국 사람들은 이게 모르는 거야. 위암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국에 흔한 암들은 한국 사람이 다뤄야 돼. 그래야 가장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을 병이 낫냐? 이것은 다른 문제야. 아셔야 될 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가나 죽게 돼 있어. 또 살 사람은 어디 가나 살아.
근데 요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유식한 국민들이 그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서울 오면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해. 그리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은 80%가 의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아니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약은 어디 가나 똑같아. 근데 약의 반응이 사람마다 달라. 그것이 의사가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치료받나 서울에서 치료받나 또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치료받나 미국에서 치료받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죽을 병을 서울에 오면 고친다. 또는 서울 사람 미국 간다. 미국에 가서 고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병은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 육체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정신,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오면은 우선 마음이 불안해. 말이 안 통하지. 먹을 것도 신통치 않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그게 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또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은 의사들이 3분 이상 안 봐요. 3분 동안에 무슨 대화를 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제주도에서 환자가 적으니까 거기 의사들은 충분한 30분, 1시간 볼 거라고. 그런 데서 치료받으면은 그 약이 훨씬 몸에서 더 작용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리적인 걸 모르고 무조건 서울로 그러면은 절대로 환자한테도 그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가 먹어서 안 되는 음식만 지켜도 치료 효율이 정말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진단 받자마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 뼈저리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분은 중성지방이 막 400이고 체중도 상당히 나가셨는데 바로 항암을 2달을 하니까 너무 못 먹으신 거예요. 15kg가 빠지고 뼈저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자마자 못 먹죠. 뼈저리 때문에 못 걷죠. 그러니까 멘붕 상태로 2달을 지나고 3달째 드디어 저의 요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와 책을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제가 말한 그 아침 주스와 금지식품, 제가 말하는 금지식품을 지키셨더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요. 1달 만에 3달째 못 걸었는데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진하러 선생님 만나뵈러 항암하러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과 선생님이 눈이 너무나 땡그랗게 보시면서 아니 어떤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계신가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못 걸었는데 걷게 됐다는 게.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금지식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육류에 대한 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고 찬반의 이론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하고요. 일단 우유 유제품을 제한시키고 설탕, 그다음 밀가루, 식용유 이거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나요? 먹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 대신에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 하시고요. 해산물, 생선류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을 하시고 일단 빵 안 되는 거죠. 라떼 될까요? 라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60대, 70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무나 30대에 유방암이 걸린다면 그것의 원인은 유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식습관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라떼 중독자였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우유를 드시게 되면 불필요한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 안 되고 요거트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상담하러 암 진단받고 4달 만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중성지방이 분명히 400대였는데 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최근 2개월을 열심히 했더니 중성지방이 17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암의 증식 속도가 멈춰지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일단 피로감이 너무 사라지고 유방암이 자랐던 이 왼쪽으로 어깨 결림과 통증, 예, 뼈저리가 있으면 등, 허리, 골반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금지식품과 야채만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항암제를 쓰면 어떤 분 아유 항암제가 잘 들었겠지. 그럼 항암제를 썼으면 여러분 중성지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중성지방을 내려가게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혈당을 도리어 세포독성 항암은 약간 혈당을 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식이를 해서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식품을 지킨다면 치료 시간이 어떨까요? 10개월 걸릴 거를 5개월로 이렇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더라도 컨디션이 되게 좋으세요.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러한 식품들을 제한을 하면 항암제 내성도 좀 줄고 부작용도 경감이 되면서 치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대신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고기를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금 고기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전, 8년 전, 그 유방암 오기 직전에 저는 너무너무나 피곤했어요. 아침에 항상 물 먹은 솜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솜에다 물을 줘봐요. 몸 상태가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한 번도 개운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깨 결림은 이쪽 어깨는 항상 돌덩어리.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돌덩어리가 여기 한가에 딱 얹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지는 그 딱딱한 어깨 많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할 수 없는 몸. 왜냐하면 일하고 왔는데 밥 숟갈 놓자마자 혈당 피크 빡 와 가지고 너무 졸려요. 이제 밤에 밥 먹고 나면 흰쌀밥을 한 가득 먹고 나면요. 너무 졸려서 바로 이렇게 거의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 자는데 언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오전에는 또 그렇게 밤새 잤는데도 피곤이 안 풀려요. 아침에 오면 멍한 거예요.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이제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니까 또 뭘 들이켜야죠, 일을 하려면? 커피, 카페인을 또 이렇게 수혈을 해야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점심에 또 배도 너무 금방 고프고 밥을 먹고 났는데 4 시쯤 간식을 찾는 몸 상태. 그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저는 아마 예전 7년 전, 8년 전에 먹던 양이 한 진짜 3분의 1, 밤량으로 보면 3분의 1 먹는데 체중도 한 10kg 감량이 됐고 물론 지금 날씬하다는 건 아니지만 10kg 감량이 됐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력 있고 너무나 건강한 몸 상태가 됐거든요. 고기를 꼭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야채식을 했을 때 기운이 나요. 암 환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호흡이 되게 짧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숨을 내가 지금 자주 쉬고 있는 몸 상태다. 이러면 진짜 야채를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거를 매일 지속하는 이유는 저도 한 3주 안 먹어 봤죠. 3주 안 먹어 봤더니 바로 예전 몸 상태가 되는 거면 또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호흡이 딸려요. 근데 이 야채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을 먹으면 몸 안에 굉장히 그 세포 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호흡이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럼 고기 대신에 뭘 먹냐? 저는 하루에 달걀 하나 내지 2개를 먹고요. 근데 이거를 달걀 후라이로 먹지 않습니다. 저는 쪄서. 요즘은 뭐 물에 올려서 찜기하지도 않아요. 달걀을 쪄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물 조금 넣고 올려놓으면 세수하고 있는 시간에 그냥 달걀이 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그거 먹고 그다음에 두유. 두유도 저는 시판되는 두유는 뭔가 첨가물이 많은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콩을 30개 저녁에 불려 놨다가 아침에 두유기에 넣으면 돼요. 2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두유기에 콩 넣어 놓고 달걀 기계에 올려 놓고 그다음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를 넣어요. 벌써 되게 3가지가
불 사용하지 않아도 아침 식사가 준비돼요. 그다음 냉장고에 있는 만들어 놨던 야채 주스 꺼내서 먹으면 저의 아침인데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의 혈액 검사를 보시면 돼요. 단백질 수치가 7에서 7.5면 아주 정상이에요. 저는 항상 7.5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어도. 제가 고기를 먹으면 저는 염증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도 왜 돈가스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먹어요. 먹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바로 가스가 차면서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나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저절로 그 몸이 약간 청정해지면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비비땡 이런 스파게티, 비비땡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동식품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런 것들만 먹었는데 거기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죠. 그러니까 칼로리만 채워주는 식단을 했다면 이제는 칼로리보다는 신선도와 무첨가 이런 야채 위주의 식단과 1 등급 달걀, 난각번호 1번 달걀이 요즘 어떤 앱에서 항상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난각번호 1 번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돌면서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이제 4 번이나 3번 달걀, 슈퍼에 있는 달걀을 드시지 않고 계세요. 1 번만 이제 사게 되니까 그 앱에서 이제 1 번을 하나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5 명이니까 10개 사면은 한 번에 10 개밖에 안 사니까 2-3 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장을 보게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비암 환자이신 분들은 예 암 환자를 위해서 난각번호 1 번을 양보해 주세요. 우유가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유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만든 좋은 단백질이죠. 소에게도 좋고 우리 청소년 유아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유아기하고 청소년기는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뭐 이렇게까지는 우유를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50대 중년 이상의 단백질 섭취원을 우유를 삼으시면 조금 곤란해져요. 음. 우리의 장의 점막에서 70%가 면역 세포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우유 같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에는 여기에 장의 부담이 인제 많아져요. 좋은 유익균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장내 환경이. 20 대, 30 대, 40대 괜찮을 수 있어요, 우유 드시고. 그러나 50대 이상은 장에서 일단 이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는 이렇게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유해가스가 이 몸을 점령을 한다면 독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유에는 성장 인자가 들어 있어요. IGF-1이라고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애예요.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이러면은 1 차적으로 암세포에게 바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4기 환자분들은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4기인데 항암을 하면서 단백질로 우유를 드신다면 바로 암이 급속히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단백질로는 해산물을 드시라는 거죠. 특히 항암을 하고 계시다면 전복, 문어, 황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지방은 굉장히 적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천연의 항암 역할, 고단백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저는 항암할 때는 정말 완도잔 그 전복을 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그 전복 맨날 손질해서 항암하기 가기 전날은 전복 손질해서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끓여서 뭐 냉동실에 쟁여 놨다가 항암하고 오시면 그걸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고기로 하지 말고 전복, 문어, 황태, 달걀, 두유, 두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실 때는 정말 오심부토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전복죽 또는 우리 오트밀, 유기농 오트밀을 이용해서 끓여 가지고 거기에 달걀 넣으면
오트밀 자체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거기다 달걀 넣으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단백질 수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요거트 제품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 굉장히 좋은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먹어도 단맛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 들어간 걸 너무나 싫어하죠. 보존료 합성이 들어간 그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도 조금 제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놀라, 뭐 단백질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견과류는 정말 신선해야 됩니다. 아몬드 너무 좋고 뭐 피스타치오 막 이런 외국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견과류를 되게 많이 사 오시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조미가 된 맛이 가미돼 짭짤 뭐 달콤 이런 견과류는 사실 안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가슴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대장암에 복막전이 있는 환자였는데 정말 관해가 되셨어요. 그 작년 10월에 관해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폐에 뭐가 지금 보이고 복부 쪽에 보인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신 거죠. 약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뭐 식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최근에 뭔가를 더 많이 드신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먹을 게 없다고 견과류를 하루에 2주먹을 드셨다는 거예요. 견과류가 좋을지라도 2주먹은 왜 안 되냐면요. 견과류의 그 성분은 뭐로 돼 있죠? 기름으로 돼 있어요. 사실 뭐 아몬드는 저 미국에서 건너오잖아요. 그거를 수확을 해서 가져오고 공기 중에 사실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그 안에 기름은 사실 쩔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식용유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가열되거나 산화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한두 달 그렇게 견과류를 고소한 견과류를 몸에 좋다고 먹는 순간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일으키는 환경은 암이 다시 잠자고 있는 암에 깨어나는 싹이 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과류 섭취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호두 너무 좋죠. 근데 호두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잣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한 1년, 2년 지난 잣을 먹고 있고 잣 같은 경우는 잠깐 가을에 딴 신선한 잣을 정말 냉동을 해 놓든지 고 시절에 먹는 거예요. 고 시점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견과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근감소증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년 근력 강화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보통 왕성하게 활동하고 근육이 아주 많고 또 힘들어 하시지 않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근감소라는 근육이 빠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근력 강화를 어떻게 유지시키는가 중요하고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것이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고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영양 균형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류신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류신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근육 합성을 촉진시키고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계란, 닭가슴살, 연어, 두부, 뭐 콩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라든지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같은 영양분은 근력 유지에 필수가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호두, 또 치아씨드 같은 지방산들은 염증을 체내에 줄여주게 돼서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감소증이란 어떤 질병이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감소증이란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는 건데 근육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자체의 볼륨이라든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또 대사가 저하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늙어가는 병이죠. 노화로 인한 근육 양과 근력, 파워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어떤 활동 부족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이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감소증은 단순한 어떤 노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신체 기능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의 원인으로는 당연히 노화로 인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신체 활동, 즉 운동이죠.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육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진다든지 또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감소증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갱년기 변화, 또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즉 이런 우리 몸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호르몬 변화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개는 만성 질환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오더라도 근육 감소증이 생기게 되고요. 근감소증이 좀 심해지면 떨어진다든지 낙상 또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좀 근골격계가 손상되거나 다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감소증 예방이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나 신체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질문은 걷기 운동만으로 질문하셨잖아요. 일단 대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시간 걷는 거를 통해서 하체 근력이나 이제 근성장을 유지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운동은 4가지가 중요합니다. 유산소, 근력, 밸런스, 지구력. 이 4가지의 운동을 골고루 했을 때 근감소 예방이 되는 거지 이 단순하게 걷는 거는 사실 유산소에 가깝고요. 또 좀 빠르게 길게 걷는다 그래도 지구력이나 근력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대체로는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근감소를 예방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과 함께 밸런스 운동 또 오래 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에 좋죠. 그리고 근육량 증가하는 효과는 다소 좀 제한적이라고 보통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유지하려면 걷는 거 이외에 스쿼트, 런지, 레그 프레스 같은 좀 저항 운동, 용을 쓰는 운동이라 그러죠. 톤을 올리는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좀 저항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상체, 코어라 그러죠. 척추 옆에 붙어있는 코어 근육을 함께 강화를 해야지 낙상 예방과 전신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즉 걷기는 좀 보조적인 역할이고 근력 운동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요? 저항 운동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종교 개혁 이렇게 하듯이 이제 뭔가 어떤 억압돼 있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든 거를 우리가 보통 저항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력의 어떤 파워의 어떤 실행력을 좀 더 향상을 시켜서 어느 한계를 조금씩 좀 넘어가려고 하는 톤을 올리는 무게를 조금은 한다든지 좀 약간 지구력 또는 밸런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의 저항성을 키우는 저항 운동. 저항 운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굳이 편하게 얘기한다면 하체 강화 또는 코어 운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는 의미는 반드시 저항성 운동이 필수적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하체 근력과 어떤 균형 감각까지 같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하체 운동은 일단은 스쿼트예요. 그다음에 런지, 또 레그 프레스 이 3가지를 하면 하체 근육량 유지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또 이제 전신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요. 팔굽혀 펴기, 또 데드리프트. 그래서 상체에 주로 있는 코어 근육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3번째는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 뒤, 좌우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 운동을 하는데 싱글 레그 스탠스라든지
또는 플랭크 이런 것들은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로 탄력 밴드라든지 덤벨을 활용해서 집에서도 좀 쉽게 보통 이제 홈트라 그러나요? 홈 트레이닝이라지 그러죠? 집에서도 쉽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무게 없이 반복하는 운동보다는 적당한 무게를 들면서 저항 운동, 즉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무조건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장 건강이 신체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300년 전부터 얘기하기를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생긴다. 그리고 모든 치료를 음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장은 제2의 뇌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지난 한 20년 동안에서 과학적으로 그 이유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놀랍게도 이 장과 뇌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중추신경이 12개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신경이 장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연동운동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음식도 갈고 음식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하면은 부교감 신경인데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근심 걱정 속에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갈지를 못해. 연동운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그야말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뇌에도 한 1000억 개 뇌세포가 있어요. 다른 또 세포들이 한 1조 개 있는데 이 1000억 개 뇌세포 중에 한 개 뇌세포가 10,000개의 뇌세포하고 이렇게 전기줄 마냥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신경청 전달 물질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돼.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이 이게 병이 있는 사람, 장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뇌 건강이 건강할 수가 없어. 신경이 연관이 안 돼.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기하잖아요. 뇌에서 필요한 물질이 어떻게 보면 장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 건강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에서 나오는 물을 잔뜩 마셨어요. 그게 옛날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최소한 제가 자랄 때는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밤에 주로 그 산이 많이 나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씻어내는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굉장히 장 건강에 좋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특히나 유교를 거친 사람들은 당시에 이렇게 시골에서는 보리밥에 상추쌈, 이게 아주 건강 식사에 보리밥에 상추쌈, 거기에 된장찌개, 발효된 음식, 된장찌개, 청국장이 장에 좋은 균을 증폭시켜요. 장이 허약한 사람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청국장, 된장, 돈이 좀 있으신 분은 그 낫또라는 거, 이게 다 발효된 콩에서 만든 거예요. 또 요거트라는 것이 요새 많이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아침마다 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 문제예요. 이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막 낫또다 뭐다 발효 음식을 먹고도 장이 흡수를 안 하면 말짱 소용없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있으면은 장이 이게 작동을 않기 때문에 만사 해결이 안 돼. 그건 다 경험해 보면 알아.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정신이 올바래야 돼. 생각. 우리가 널리 아는 거지만 진시 황제가 2100여 년 전에 오래 살라고 부하들을 전 세계
보내가지고 약초 뭐 해가지고 한라산까지 와서 뜯어가고 했는데 49살에 죽었어.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33세. 그러니까 한 16년을 더 오래 살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은 다 80년 살았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왜냐?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을 조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야. 다 그 2000년 전에.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다 그거 옛날부터 해온 얘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속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생각을 고쳐 먹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을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부정적으로 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준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를 다루면서 봐도 암을 이기는 사람과 암에 지는 사람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기본적인 그 생각의 차이야. 이게 암을 이겨보겠다고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결심해서 하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이거 못 고치는 병 괜히 치료하다가 고생만 하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너무 달라요.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몸은 그 옛날부터 히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런 때부터 널리 알려지기를 육체와 정신하고 느낌을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과 또 영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요새도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 뭐냐? 육체만 튼튼해서는 아니고 정신, 영혼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인 건강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든지 얘기할 사람이 없다든지 노인이 돼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하고 잘 어울리고 같이 친구도 있고 이래야만 우리 몸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자시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특히 우리 몸은 너무너무나 아주 신기할 정도로 정교하게 창조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이나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하면은 그 한국에 재벌되시는 돈이 많은 분들은 미국 같이 이름난 병원에 오면은 다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병 관리의 한 10%. 약이나 이런 것이 도와주는 거 한 10%. 그럼 나머지 80%는 저절로 재수가 좋으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80%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든 병, 특히 감기, 또 당뇨, 고혈압, 무슨 각종 병들이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해도 아직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못 고치냐? 첫째, 원인을 분명하게 아는 병이 거의 없어요. 원인을 몰라. 특히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 원인이. 그러니까는 어느 한 치료로 해가지고 절대 고칠 수가 없어. 원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치료로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안 듣게 돼. 그리고 그 병 자체도 계속 변화해. 이게 암 같으면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달라. 그러니까 오늘 치료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일 가면 안 듣게 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암을 한 5년, 10년 치료하면 지치고 돈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한 다음부터 암이 그대로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DNA가 RNA로, 그냥 RNA가 프로테인, 단백질로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런 걸 만드는데 그 만드는 데서 이게 몸에 필요한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딱 좋은데 나쁜 것도 동시에 만들어내.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 몸에는 다 있어. 근데 이것들이 서로 견제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 근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졌든지 아니면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적어졌을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이 깨진 밸런스가 다시 평행으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치료를 안 했는데 이 깨진 밸런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뿐이 설명이 안 돼. 이 밸런스를 뭐가 깨냐 하면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그런데 깨진 밸런스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운동이에요, 운동. 이게 육체적인 운동. 이게 걷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은 특히나 우리 몸 중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져요. 다른 장기는 쓰면 쓸수록 망가져요. 뇌하고 근골력. 그러니까 늙어가시는 분들은 젊어서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만큼 자극을 많이 받아야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어요. 늙은 분들이 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게을러지고 운동을 안 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더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고 더 자극을 필요해. 심지어 마누라 잔소리도 많을수록 그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외로움이 제일로 늙어가는 거에 제일로 큰 문제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박사님의 저서에서 한국인 환자는 한국인 의사가 잘 고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모든 병은 유전과 관계가 돼 있어요. 유전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10조 개인데 그 10조 개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 안에 구조를 보면은 4개의 염기가 30억 쌍으로 꽈배기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염기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화학적인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약을 줘도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안 듣고. 정말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결혼을 않는 여자들. 이건 기본 우리 생리를 모르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돼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서 100년을 살아도 남남에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 타고난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쳐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우둔한 거예요. 절대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예 다르다는 걸 좋게 봐야 돼. 다른 것을 좋게 보고 그것을 내가 없는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자기처럼 맞춰질 수가 없는 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이나 어디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다름으로 해서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은 병이 따로 있고 또 같은 병이라도 그 안에 종류가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유전자 말고도 생활 습성, 환경 요소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간암이라도 미국 간암하고 한국 간암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위암도 다르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간암 치료 받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국 사람들은 이게 모르는 거야. 위암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국에 흔한 암들은 한국 사람이 다뤄야 돼. 그래야 가장 치료를 잘 할 수 있어. 최소한 이론적으로. 근데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을 병이 낫냐? 이것은 다른 문제야. 아셔야 될 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가나 죽게 돼 있어. 또 살 사람은 어디 가나 살아.
근데 요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유식한 국민들이 그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서울 오면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해. 그리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은 80%가 의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아니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약은 어디 가나 똑같아. 근데 약의 반응이 사람마다 달라. 그것이 의사가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치료받나 서울에서 치료받나 또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치료받나 미국에서 치료받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죽을 병을 서울에 오면 고친다. 또는 서울 사람 미국 간다. 미국에 가서 고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병은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 육체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정신,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오면은 우선 마음이 불안해. 말이 안 통하지. 먹을 것도 신통치 않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그게 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또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은 의사들이 3분 이상 안 봐요. 3분 동안에 무슨 대화를 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제주도에서 환자가 적으니까 거기 의사들은 충분한 30분, 1시간 볼 거라고. 그런 데서 치료받으면은 그 약이 훨씬 몸에서 더 작용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리적인 걸 모르고 무조건 서울로 그러면은 절대로 환자한테도 그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가 먹어서 안 되는 음식만 지켜도 치료 효율이 정말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진단 받자마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 뼈전이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분은 중성지방이 막 400이고 체중도 상당히 나가셨는데 바로 항암을 2달을 하니까 너무 못 먹으신 거예요. 15kg가 빠지고 뼈전이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자마자 못 먹죠. 뼈전이 때문에 못 걷죠. 그러니까 멘붕 상태로 2달을 지나고 3달째 드디어 저의 요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와 책을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제가 말한 그 아침 주스와 금지식품, 제가 말하는 금지식품을 지키셨더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요. 1달 만에 3달째 못 걸었는데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진하러 선생님 만나뵈러 항암하러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과 선생님이 눈이 너무나 땡그랗게 보시면서 아니 어떤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계신가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못 걸었는데 걷게 됐다는 게.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금지식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육류에 대한 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고 찬반의 이론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하고요. 일단 우유 유제품을 제한시키고 설탕, 그다음 밀가루, 식용유 이거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나요? 먹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 대신에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 하시고요. 해산물, 생선류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을 하시고 일단 빵 안 되는 거죠. 라떼 될까요? 라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60대, 70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무나 30대에 유방암이 걸린다면 그것의 원인은 유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식습관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라떼 중독자였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우유를 드시게 되면 불필요한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 안 되고 요거트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상담하러 암 진단받고 4달 만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중성지방이 분명히 400대였는데 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최근 2개월을 열심히 했더니 중성지방이 17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암의 증식 속도가 멈춰지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일단 피로감이 너무 사라지고 유방암이 자랐던 이 왼쪽으로 어깨 결림과 통증, 예, 뼈저리가 있으면 등, 허리, 골반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금지식품과 야채만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항암제를 쓰면 어떤 분 아유 항암제가 잘 들었겠지. 그럼 항암제를 썼으면 여러분 중성지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중성지방을 내려가게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혈당을 도리어 세포독성 항암은 약간 혈당을 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기를 해서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식품을 지킨다면 치료 시간이 어떨까요? 10개월 걸릴 거를 5개월로 이렇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더라도 컨디션이 되게 좋으세요.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러한 식품들을 제한을 하면 항암제 내성도 좀 줄고 부작용도 경감이 되면서 치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대신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고기를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금 고기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전, 8년 전, 그 유방암 오기 직전에 저는 너무너무나 피곤했어요. 아침에 항상 물 먹은 솜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솜에다 물을 줘봐요. 몸 상태가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한 번도 개운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깨 결림은 이쪽 어깨는 항상 돌덩어리.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돌덩어리가 여기 한가에 딱 얹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지는 그 딱딱한 어깨 많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할 수 없는 몸. 왜냐하면 일하고 왔는데 밥 숟갈 놓자마자 혈당 피크 빡 와 가지고 너무 졸려요. 이제 밤에 밥 먹고 나면 흰쌀밥을 한 가득 먹고 나면요. 너무 졸려서 바로 이렇게 거의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 자는데 언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오전에는 또 그렇게 밤새 잤는데도 피곤이 안 풀려요. 아침에 오면 멍한 거예요.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니까 또 뭘 들이켜야죠, 일을 하려면? 커피, 카페인을 또 이렇게 수혈을 해야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점심에 또 배도 너무 금방 고프고 밥을 먹고 났는데 4시쯤 간식을 찾는 몸 상태. 그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저는 아마 예전 7년 전, 8년 전에 먹던 양이 한 진짜 3분의 1, 밤량으로 보면 3분의 1 먹는데 체중도 한 10kg 감량이 됐고 물론 지금 날씬하다는 건 아니지만 10kg 감량이 됐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력 있고 너무나 건강한 몸 상태가 됐거든요. 고기를 꼭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야채식을 했을 때 기운이 나요. 암 환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호흡이 되게 짧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숨을 내가 지금 자주 쉬고 있는 몸 상태다. 이러면 진짜 야채를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거를 매일 지속하는 이유는 저도 한 3주 안 먹어 봤죠. 3주 안 먹어 봤더니 바로 예전 몸 상태가 되는 거면 또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호흡이 딸려요. 근데 이 야채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을 먹으면 몸 안에 굉장히 그 세포 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호흡이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럼 고기 대신에 뭘 먹냐? 저는 하루에 달걀 하나 내지 2개를 먹고요. 근데 이거를 달걀 후라이로 먹지 않습니다. 저는 쪄서. 요즘은 뭐 물에 올려서 찜기하지도 않아요. 달걀을 쪄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물 조금 넣고 올려놓으면 세수하고 있는 시간에 그냥 달걀이 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그거 먹고 그다음에 두유. 두유도 저는 시판되는 두유는 뭔가 첨가물이 많은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콩을 30개 저녁에 불려 놨다가 아침에 두유기에 넣으면 돼요. 2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두유기에
콩 넣어놓고 달걀 기계에 올려놓고 그다음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를 넣어요. 벌써 되게 3가지가 둘 사용하지 않아도 아침 식사가 준비돼요. 그다음 냉장고에 있는 만들어 놨던 야채 주스 꺼내서 먹으면 저의 아침인데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의 혈액 검사를 보시면 돼요. 단백질 수치가 7에서 7.5면 아주 정상이에요. 저는 항상 7.5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어도. 제가 고기를 먹으면 저는 염증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도 왜 돈가스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먹어요. 먹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바로 가스가 차면서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나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저절로 그 몸이 약간 청정해지면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비비땡 이런 스파게티, 비비땡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동식품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런 것들만 먹었는데 거기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죠. 그러니까 칼로리만 채워주는 식단을 했다면 이제는 칼로리보다는 신선도와 무첨가 이런 야채 위주의 식단과 1등급 달걀, 난각번호 1번 달걀이 요즘 어떤 앱에서 항상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난각번호 1번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돌면서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이제 4번이나 3번 달걀, 슈퍼에 있는 달걀을 드시지 않고 계세요. 1번만 이제 사게 되니까 그 앱에서 이제 1번을 하나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5명이니까 10개 사면은 한 번에 10개밖에 안 사니까 2-3 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장을 보게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비암 환자이신 분들은 예 암 환자를 위해서 난각번호 1번을 양보해 주세요. 우유가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유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만든 좋은 단백질이죠. 소에게도 좋고 우리 청소년 유아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유아기하고 청소년기는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뭐 이렇게까지는 우유를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50대 중년 이상의 단백질 섭취원을 우유를 삼으시면 조금 곤란해져요. 음. 우리의 장의 점막에서 70%가 면역 세포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우유 같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에는 여기에 장의 부담이 인제 많아져요. 좋은 유익균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장내 환경이. 20 대, 30 대, 40대 괜찮을 수 있어요, 우유 드시고. 그러나 50대 이상은 장에서 일단 이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는 이렇게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유해가스가 이 몸을 점령을 한다면 독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유에는 성장 인자가 들어 있어요. IGF-1이라고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애예요.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이러면은 1차적으로 암세포에게 바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4기 환자분들은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4기인데 항암을 하면서 단백질로 우유를 드신다면 바로 암이 급속히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단백질로는 해산물을 드시라는 거죠. 특히 항암을 하고 계시다면 전복, 문어, 황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지방은 굉장히 적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천연의 항암 역할, 고단백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저는 항암할 때는 정말 완도잔 그 전복을 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그 전복 맨날 손질해서 항암하기 가기 전날은 전복 손질해서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끓여서 뭐 냉동실에 쟁여 놨다가 항암하고 오시면 그걸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고기로 하지 말고 전복, 문어, 황태, 달걀, 두유, 두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실 때는 정말 오심부토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전복죽
또는 우리 오트밀, 유기농 오트밀을 이용해서 끓여 가지고 거기에 달걀 넣으면 오트밀 자체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거기다 달걀 넣으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단백질 수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요거트 제품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 굉장히 좋은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먹어도 단맛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 들어간 걸 너무나 싫어하죠. 보존료 합성이 들어간 그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도 조금 제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놀라, 뭐 단백질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견과류는 정말 신선해야 됩니다. 아몬드 너무 좋고 뭐 피스타치오 막 이런 외국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견과류를 되게 많이 사 오시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조미가 된 맛이 가미돼 짭짤 뭐 달콤 이런 견과류는 사실 안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가슴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대장암에 복막전이 있는 환자였는데 정말 관해가 되셨어요. 작년 10월에 관해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폐에 뭐가 지금 보이고 복부 쪽에 보인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신 거죠. 약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해서 뭐 식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최근에 뭔가를 더 많이 드신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먹을 게 없다고 견과류를 하루에 2주먹을 드셨다는 거예요. 견과류가 좋을지라도 2주먹은 왜 안 되냐면요. 견과류의 그 성분은 뭐로 돼 있죠? 기름으로 돼 있어요. 사실 뭐 아몬드는 저 미국에서 건너오잖아요. 그거를 수확을 해서 가져오고 공기 중에 사실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그 안에 기름은 사실 쩔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식용유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가열되거나 산화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한두 달 그렇게 견과류를 고소한 견과류를 몸에 좋다고 먹는 순간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일으키는 환경은 암이 다시 잠자고 있는 암에 깨어나는 싹이 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과류 섭취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호두 너무 좋죠. 근데 호두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잣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한 1년, 2년 지난 잣을 먹고 있고 잣 같은 경우는 잠깐 가을에 딴 신선한 잣을 정말 냉동을 해 놓든지 그 시절에 먹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견과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십 대 이후에 근감소증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년 근력 강화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보통 왕성하게 활동하고 근육이 아주 많고 또 힘들어 하시지 않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근감소라는 근육이 빠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근력 강화를 어떻게 유지시키는가 중요하고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것이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고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영양 균형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류신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류신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근육 합성을 촉진시키고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계란, 닭가슴살, 연어, 두부, 뭐 콩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라든지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같은 영양분은 근력 유지에 필수가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호두, 또 치아씨드 같은 지방산들은 염증을 체내에 줄여주게 돼서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감소증이란 어떤 질병이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감소증이란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는 건데 근육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자체의 볼륨이라든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또 대사가 저하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늙어가는 병이죠. 노화로 인한 근육 양과 근력, 파워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어떤 활동 부족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이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감소증은 단순한 어떤 노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신체 기능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의 원인으로는 당연히 노화로 인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신체 활동, 즉 운동이죠.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육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진다든지 또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감소증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갱년기 변화, 또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즉 이런 우리 몸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호르몬 변화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개는 만성 질환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오더라도 근육 감소증이 생기게 되고요. 근감소증이 좀 심해지면 떨어진다든지 낙상 또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좀 근골격계가 손상되거나 다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감소증 예방이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나 신체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질문은 걷기 운동만으로 질문하셨잖아요. 일단 대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시간 걷는 거를 통해서 하체 근력이나 이제 근성장을 유지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운동은 4가지가 중요합니다. 유산소, 근력, 밸런스, 지구력. 이 4가지의 운동을 골고루 했을 때 근감소 예방이 되는 거지 이 단순하게 걷는 거는 사실 유산소에 가깝고요. 또 좀 빠르게 길게 걷는다 그래도 지구력이나 근력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대체로는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근감소를 예방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과 함께 밸런스 운동 또 오래 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에 좋죠. 그리고 근육량 증가하는 효과는 다소 좀 제한적이라고 보통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유지하려면 걷는 거 이외에 스쿼트, 런지, 레그 프레스 같은 좀 저항 운동, 용을 쓰는 운동이라 그러죠. 톤을 올리는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좀 저항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상체, 코어라 그러죠. 척추 옆에 붙어있는 코어 근육을 함께 강화를 해야지 낙상 예방과 전신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즉 걷기는 좀 보조적인 역할이고 근력 운동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요? 저항 운동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종교 개혁 이렇게 하듯이 이제 뭔가 어떤 억압돼 있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든 거를 우리가 보통 저항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력의 어떤 파워의 어떤 실행력을 좀 더 향상을 시켜서 어느 한계를 조금씩 좀 넘어가려고 하는 톤을 올리는 무게를 조금은 한다든지 좀 약간 지구력 또는 밸런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의 저항성을 키우는 저항 운동. 저항 운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굳이 편하게 얘기한다면 하체 강화 또는 코어 운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는 의미는 반드시 저항성 운동이 필수적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하체 근력과 어떤 균형 감각까지 같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하체 운동은 일단은 스쿼트예요. 그다음에 런지, 또 레그 프레스 이 3가지를 하면 하체 근육량 유지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또 이제 전신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요. 팔굽혀 펴기, 또 데드리프트. 그래서 상체에 주로 있는 코어 근육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3번째는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 뒤, 좌우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 운동을 하는데 뭐 싱글 레그 스탠스라든지 또는 플랭크 이런 것들은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로 탄력 밴드라든지 덤벨을 활용해서 집에서도 좀 쉽게 보통 이제 홈트라 그러나요? 홈 트레이닝이라지 그러죠? 집에서도 쉽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무게 없이 반복하는 운동보다는 적당한 무게를 들면서 저항 운동, 즉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무조건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장 건강이 신체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2300년 전부터 얘기하기를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생긴다. 그리고 모든 치료를 음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장은 제2의 뇌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지난 한 20년 동안에서 과학적으로 그 이유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놀랍게도 이 장과 뇌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중추신경이 12개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신경이 장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연동운동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음식도 갈고 음식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하면은 부교감 신경인데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근심 걱정 속에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갈지를 못해. 연동운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그야말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뇌에도 한 1000억 개 뇌세포가 있어요. 다른 또 세포들이 한 1조 개 있는데 이 1000억 개 뇌세포 중에 한 개 뇌세포가 10,000개의 뇌세포하고 이렇게 전기줄 마냥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돼.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이 이게 병이 있는 사람, 장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뇌 건강이 건강할 수가 없어. 신경이 연관이 안 돼.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기하잖아요. 뇌에서 필요한 물질이 어떻게 보면 장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 건강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에서 나오는 물을 잔뜩 마셨어요. 그게 옛날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최소한 제가 자랄 때는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밤에 주로 그 산이 많이 나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씻어내는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굉장히 장 건강에 좋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특히나 6.25를 거친 사람들은 당시에 이렇게 시골에서는 보리밥에 상추쌈, 이게 아주 건강 식사예요. 보리밥에 상추쌈. 거기에 된장찌개, 발효된 음식, 된장찌개, 청국장이 장에 좋은 균을 증폭시켜요. 장이 허약한 사람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청국장, 된장, 돈이 좀 있으신 분은 그 낫또라는 거, 이게 다 발효된 콩에서 만든 거예요. 또 요거트라는 것이 요새 많이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아침마다 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 문제예요. 이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막 낫또다 뭐다 발효 음식을 먹고도 장이 흡수를 안 하면 말짱 소용없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있으면은 장이 이게 작동을 않기 때문에 만사 해결이 안 돼. 그건 다 경험해 보면 알아.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정신이 올바래야 돼.
생각. 우리가 널리 아는 거지만 진시 황제가 2100여 년 전에 오래 살라고 두 아들을 전 세계 보내가지고 약초 뭐 해가지고 한라산까지 와서 뜯어가고 했는데 49살에 죽었어. 당시에 평균 수명이 33세. 그러니까 한 16년을 더 오래 살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은 다 80년 살았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왜냐?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을 조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야. 다 그 2000년 전에.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다 그거 옛날부터 해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속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생각을 고쳐먹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을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부정적으로 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준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를 다루면서 봐도 암을 이기는 사람과 암에 지는 사람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기본적인 그 생각의 차이야. 이게 암을 이겨보겠다고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결심해서 하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이거 못 고치는 병 괜히 치료하다가 고생만 하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너무 달라요.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몸은 그 옛날부터 히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런 때부터 널리 알려지기를 육체와 정신하고 느낌을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과 또 영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요새도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 뭐냐 육체만 튼튼해서는 아니고 정신, 영혼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인 건강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든지 얘기할 사람이 없다든지 노인이 돼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하고 잘 어울리고 같이 친구도 있고 이래야만 우리 몸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자시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특히 우리 몸은 너무너무나 아주 신기할 정도로 정교하게 창조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이나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하면은 그 한국에 재벌 되시는 돈이 많은 분들은 미국 같이 이름난 병원에 오면은 다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병 관리의 한 10%. 약이나 이런 것이 도와주는 거 한 10%. 그럼 나머지 80%는 저절로 재수가 좋으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80%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든 병, 특히 감기, 또 당뇨, 고혈압, 무슨 각종 병들이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해도 아직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못 고치냐? 첫째, 원인을 분명하게 아는 병이 거의 없어요. 원인을 몰라. 특히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 원인이. 그러니까는 어느 한 치료로 해가지고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치료로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안 듣게 돼. 그리고 그 병 자체도 계속 변화해. 이게 암 같으면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달라. 그러니까 오늘 치료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일 가면 안 듣게 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암을 한 5년, 10년 치료하면 지치고 돈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한 다음부터 암이 그대로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DNA가 RNA로, 그냥 RNA가 프로테인, 단백질로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런 걸 만드는데, 그 만드는 데서 이게 몸에 필요한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딱 좋은데 나쁜 것도 동시에 만들어내.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 몸에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견제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졌든지 아니면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적어졌을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이 깨진 밸런스가 다시 평행으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치료를 안 했는데 이 깨진 밸런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렇게 뿐이 설명이 안 돼. 이 밸런스를 뭐가 깨냐 하면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그런데 깨진 밸런스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가 제일로 중요하냐? 운동이에요, 운동. 이게 육체적인 운동. 이게 걷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은 특히나 우리 몸 중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져요. 다른 장기는 쓰면 쓸수록 망가져요. 뇌하고 근골력. 그러니까 늙어가시는 분들은 젊어서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만큼 자극을 많이 받아야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어요. 늙은 분들이 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게을러지고 운동을 안 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더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고 더 자극을 필요해. 심지어 마누라 잔소리도 많을수록 그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외로움이 제일로 늙어가는 거에 제일로 큰 문제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박사님의 저서에서 한국인 환자는 한국인 의사가 잘 고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모든 병은 유전과 관계가 돼 있어요. 유전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10조 개인데 그 10조 개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 안에 구조를 보면은 4개의 염기가 30억 쌍으로 꽈배기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염기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화학적인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약을 줘도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안 듣고. 정말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결혼을 않는 여자들. 이건 기본 우리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서 100년을 살아도 남남이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타고난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쳐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우둔한 거예요. 절대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예 다르다는 걸 좋게 봐야 돼. 다른 것을 좋게 보고 그것을 내가 없는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자기처럼 맞추려면 맞춰질 수가 없는 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이나 어디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다름으로 해서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은 병이 따로 있고 또 같은 병이라도 그 안에 종류가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유전자 말고도 생활 습성, 환경 요소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간암이라도 미국 간암하고 한국 간암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위암도 다르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간암 치료 받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국 사람들은 이게 모르는 거야. 위암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국에 흔한 암들은 한국 사람이 다뤄야 돼. 그래야 가장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을 병이
낫냐? 이것은 다른 문제야. 아셔야 될 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가나 죽게 돼 있어. 또 살 사람은 어디 가나 살아. 근데 요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유식한 국민들이 그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서울 오면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해. 그리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은 80%가 의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아니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약은 어디 가나 똑같아. 근데 약의 반응이 사람마다 달라. 그것이 의사가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치료받나 서울에서 치료받나 또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치료받나 미국에서 치료받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죽을 병을 서울에 오면 고친다. 또는 서울 사람 미국 한다. 미국에 가서 고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병은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 육체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정신,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오면은 우선 마음이 불안해. 말이 안 통하지. 먹을 것도 신통치 않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그게 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또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은 의사들이 3분 이상 안 봐요. 3분 동안에 무슨 대화를 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제주도에서 환자가 적으니까 거기 의사들은 충분한 30분, 1시간 볼 거라고. 그런 데서 치료받으면은 그 약이 훨씬 몸에서 더 작용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리적인 걸 모르고 무조건 서울로 그러면은 절대로 환자한테도 그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가 먹어서 안 되는 음식만 지켜도 치료 효율이 정말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진단 받자마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 뼈저리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분은 중성지방이 막 400이고 체중도 상당히 나가셨는데 바로 항암을 2달을 하니까 너무 못 먹으신 거예요. 15kg가 빠지고 뼈저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자마자 못 먹죠. 뼈저리 때문에 못 걷죠. 그러니까 멘붕 상태로 2달을 지나고 3달째 드디어 저의 요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와 책을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제가 말한 그 아침 주스와 금지식품, 제가 말하는 금지식품을 지키셨더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요. 1달 만에 3달째 못 걸었는데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진하러 선생님 만나뵈러 항암하러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과 선생님이 눈이 너무나 땡그랗게 보시면서 아니 어떤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계신가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못 걸었는데 걷게 됐다는 게.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금지식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육류에 대한 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고 찬반의 이론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 우유 유제품을 제한시키고 설탕, 그다음 밀가루, 식용유 이거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나요? 먹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 대신에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 하시고요. 해산물, 생선류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을 하시고 일단 빵 안 되는 거죠. 라떼 될까요? 라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60대, 70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무나 30대에 유방암이 걸린다면 그것의 원인은 유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식습관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라떼 중독자였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우유를 드시게 되면 불필요한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 안 되고 요거트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상담하러 암 진단받고 4달 만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중성지방이 분명히 400대였는데
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최근 2개월을 열심히 했더니 중성지방이 17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암의 증식 속도가 멈춰지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일단 피로감이 너무 사라지고 유방암이 자랐던 이 왼쪽으로 어깨 결림과 통증, 예, 뼈저리가 있으면 등, 허리, 골반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금지식품과 야채만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항암제를 쓰면 어떤 분 아유 항암제가 잘 들었겠지. 그럼 항암제를 썼으면 여러분 중성지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중성지방을 내려가게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혈당을 도리어 세포독성 항암은 약간 혈당을 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기를 해서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식품을 지킨다면 치료 시간이 어떨까요? 10개월 걸릴 거를 5개월로 이렇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더라도 컨디션이 되게 좋으세요.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러한 식품들을 제한을 하면 항암제 내성도 좀 줄고 부작용도 경감이 되면서 치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대신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고기를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금 고기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전, 8년 전, 그 유방암 오기 직전에 저는 너무너무나 피곤했어요. 아침에 항상 물 먹은 솜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솜에다 물을 줘봐요. 몸 상태가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한 번도 개운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깨 결림은 이쪽 어깨는 항상 돌덩어리.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돌덩어리가 여기 한가에 딱 얹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지는 그 딱딱한 어깨 많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할 수 없는 몸. 왜냐하면 일하고 왔는데 밥 숟갈 놓자마자 혈당 피크 빡 와 가지고 너무 졸려요. 이제 밤에 밥 먹고 나면 흰쌀밥을 한 가득 먹고 나면요. 너무 졸려서 바로 이렇게 거의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 자는데 언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오전에는 또 그렇게 밤새 잤는데도 피곤이 안 풀려요. 아침에 오면 멍한 거예요.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니까 또 뭘 들이켜야죠, 일을 하려면? 커피, 카페인을 또 이렇게 수혈을 해야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점심에 또 배도 너무 금방 고프고 밥을 먹고 났는데 4시쯤 간식을 찾는 몸 상태. 그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저는 아마 예전 7년 전, 8년 전에 먹던 양이 한 진짜 3분의 1, 밤량으로 보면 3분의 1 먹는데 체중도 한 10kg 감량이 됐고 물론 지금 날씬하다는 건 아니지만 10kg 감량이 됐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력 있고 너무나 건강한 몸 상태가 됐거든요. 고기를 꼭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야채식을 했을 때 기운이 나요. 암 환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호흡이 되게 짧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숨을 내가 지금 자주 쉬고 있는 몸 상태다. 이러면 진짜 야채를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거를 매일 지속하는 이유는 저도 한 3주 안 먹어봤죠. 3주 안 먹어봤더니 바로 예전 몸 상태가 되는 거면 또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호흡이 딸려요. 근데 이 야채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을 먹으면 몸 안에 굉장히 그 세포 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호흡이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럼 고기 대신에 뭘 먹냐? 저는 하루에 달걀 하나 내지 2개를 먹고요. 근데 이거를 달걀 후라이로 먹지 않습니다. 저는 쪄서. 요즘은 뭐 물에 올려서 찜기하지도 않아요. 달걀을 쪄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물 조금 넣고 올려놓으면 세수하고 있는 시간에 그냥 달걀이 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그거 먹고 그다음에 두유. 두유도 저는 시판되는 두유는 뭔가 첨가물이 많은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콩을 30개 저녁에 불려 놨다가 아침에 두유기에 넣으면 돼요. 2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두유기에
콩 넣어놓고 달걀 기계에 올려놓고 그다음 전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를 넣어요. 벌써 되게 3가지가 불 사용하지 않아도 아침 식사가 준비돼요. 그다음 냉장고에 있는 만들어놨던 야채 주스 꺼내서 먹으면 저의 아침인데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의 혈액 검사를 보시면 돼요. 단백질 수치가 7에서 7.5면 아주 정상이에요. 저는 항상 7.5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어도. 제가 고기를 먹으면 저는 염증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도 왜 돈가스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먹어요. 먹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바로 가스가 차면서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나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저절로 몸이 약간 청정해지면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비비땡 이런 스파게티, 비비땡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동식품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런 것들만 먹었는데 거기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죠. 그러니까 칼로리만 채워주는 식단을 했다면 이제는 칼로리보다는 신선도와 무첨가 이런 야채 위주의 식단과 1등급 달걀, 난각번호 1번 달걀이 요즘 어떤 앱에서 항상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난각번호 1번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돌면서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이제 4번이나 3번 달걀, 슈퍼에 있는 달걀을 드시지 않고 계세요. 1번만 이제 사게 되니까 그 앱에서 이제 1번을 하나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5명이니까 10개 사면은 한 번에 10개밖에 안 사니까 2-3 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장을 보게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비암 환자이신 분들은 예, 암 환자를 위해서 난각번호 1번을 양보해 주세요. 우유가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유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만든 좋은 단백질이죠. 소에게도 좋고 우리 청소년 유아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유아기하고 청소년기는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뭐 이렇게까지는 우유를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50대 중년 이상의 단백질 섭취원을 우유를 삼으시면 조금 곤란해져요. 음. 우리의 장의 점막에서 70%가 면역 세포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우유 같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에는 여기에 장의 부담이 이제 많아져요. 좋은 유익균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장내 환경에. 20대, 30대, 40대 괜찮을 수 있어요, 우유 드시고. 그러나 50대 이상은 장에서 일단 이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는 이렇게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유해가스가 이 몸을 점령을 한다면 독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유에는 성장 인자가 들어있어요. IGF-1이라고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애예요.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이러면은 1차적으로 암세포에게 바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4기 환자분들은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4기인데 항암을 하면서 단백질로 우유를 드신다면 바로 암이 급속히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단백질로는 해산물을 드시라는 거죠. 특히 항암을 하고 계시다면 전복, 문어, 황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지방은 굉장히 적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천연의 항암 역할, 고단백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항암할 때는 정말 완도잔 그 전복을 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그 전복 맨날 손질해서 항암하기 가기 전날은 전복 손질해서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끓여서 뭐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항암하고 오시면 그걸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고기로 하지 말고 전복, 문어, 황태, 달걀, 두유, 두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실 때는 정말 오심부토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전복주,
또는 우리 오트밀, 유기농 오트밀을 이용해서 끓여가지고 거기에 달걀 넣으면 오트밀 자체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거기다 달걀 넣으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단백질 수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요거트 제품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 굉장히 좋은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먹어도 단맛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 들어간 걸 너무나 싫어하죠. 보존료 합성이 들어간 그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도 조금 제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놀라, 뭐 단백질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견과류는 정말 신선해야 됩니다. 아몬드 너무 좋고 뭐 피스타치오 막 이런 외국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견과류를 되게 많이 사 오시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조미가 된 맛이 가미돼 짭짤 뭐 달콤 이런 견과류는 사실 안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가슴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대장암에 복막전이 있는 환자였는데 정말 관해가 되셨어요. 작년 10월에 관해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폐에 뭐가 지금 보이고 복부 쪽에 보인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신 거죠. 약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뭐 식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최근에 뭔가를 더 많이 드신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먹을 게 없다고 견과류를 하루에 2주먹을 드셨다는 거예요. 견과류가 좋을지라도 2주먹은 왜 안 되냐면요. 견과류의 그 성분은 뭐로 돼 있죠? 기름으로 돼 있어요. 사실 뭐 아몬드는 저 미국에서 건너오잖아요. 그거를 수확을 해서 가져오고 공기 중에 사실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그 안에 기름은 사실 쩔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식용유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가열되거나 산화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한두 달 그렇게 견과류를 고소한 견과류를 몸에 좋다고 먹는 순간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일으키는 환경은 암이 다시 잠자고 있는 암에 깨어나는 싹이 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과류 섭취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호두 너무 좋죠. 근데 호두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잣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한 1년, 2년 지난 잣을 먹고 있고 잣 같은 경우는 잠깐 가을에 딴 신선한 잣을 정말 냉동을 해 놓든지 그 시절에 먹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견과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근감소증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년 근력 강화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보통 왕성하게 활동하고 근육이 아주 많고 또 힘들어 하시지 않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근감소라는 근육이 빠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근력 강화를 어떻게 유지시키느가 중요하고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것이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고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영양 균형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류신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류신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근육 합성을 촉진시키고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계란, 닭가슴살, 연어, 두부, 뭐 콩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라든지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같은 영양분은 근력 유지에 필수가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호두, 또 치아씨드 같은 지방산들은 염증을 체내에 줄여주게 돼서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감소증이란 어떤 질병이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감소증이란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는 건데 근육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자체의 볼륨이라든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또 대사가 저하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늙어가는 병이죠. 노화로 인한 근육 양과 근력, 파워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어떤 활동 부족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이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감소증은 단순한 어떤 노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신체 기능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의 원인으로는 당연히 노화로 인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신체 활동, 즉 운동이죠.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육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진다든지 또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감소증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갱년기 변화, 또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즉 이런 우리 몸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호르몬 변화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개는 만성 질환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오더라도 근육 감소증이 생기게 되고요. 근감소증이 좀 심해지면 떨어진다든지 낙상 또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좀 근골격계가 손상되거나 다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감소증 예방이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나 신체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질문은 걷기 운동만으로 질문하셨잖아요. 일단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시간 걷는 거를 통해서 하체 근력이나 이제 근성장을 유지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운동은 4가지가 중요합니다. 유산소, 근력, 밸런스, 지구력. 이 4가지의 운동을 골고루 했을 때 근감소 예방이 되는 거지 이 단순하게 걷는 거는 사실 유산소에 가깝고요. 또 좀 빠르게 길게 걷는다 그래도 지구력이나 근력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대체로는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근감소를 예방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과 함께 밸런스 운동 또 오래 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에 좋죠. 그리고 근육량 증가하는 효과는 다소 좀 제한적이라고 보통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유지하려면 걷는 거 이외에 스쿼트, 런지, 레그 프레스 같은 좀 저항 운동, 용을 쓰는 운동이라 그러죠. 톤을 올리는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좀 저항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상체, 코어라 그러죠. 척추 옆에 붙어있는 코어 근육을 함께 강화를 해야지 낙상 예방과 전신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즉 걷기는 좀 보조적인 역할이고 근력 운동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요? 저항 운동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종교 개혁 이렇게 하듯이 이제 뭔가 어떤 억압돼 있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든 거를 우리가 보통 저항한다 그러죠. 그런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력의 어떤 파워의 어떤 실행력을 좀 더 향상을 시켜서 어느 한계를 조금씩 좀 넘어가려고 하는 톤을 올리는 무게를 조금은 한다든지 좀 약간 지구력 또는 밸런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의 저항성을 키우는 저항 운동. 저항 운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굳이 편하게 얘기한다면 하체 강화 또는 코어 운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는 의미는 반드시 저항성 운동이 필수적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하체 근력과 어떤 균형 감각까지 같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하체 운동은 일단은 스쿼트예요. 그다음에 런지, 또 레그 프레스 이 3가지를 하면 하체 근육량 유지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또 이제 전신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요. 팔굽혀 펴기, 또 데드리프트. 그래서 상체에 주로 있는 코어 근육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3번째는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 뒤, 좌우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 운동을 하는데 뭐 싱글 레그 스탠스라든지 또는 플랭크 이런 것들은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로 탄력 밴드라든지 덤벨을 활용해서 집에서도 좀 쉽게 보통 이제 홈트라 그러나요? 홈 트레이닝이 그러죠? 집에서도 쉽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무게 없이 반복하는 운동보다는 적당한 무게를 들면서 저항 운동, 즉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